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이제 곧 2026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트렌드 책들이 서점을 가득 채우는데요. 수많은 트렌드 책 중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희 셋이 각자 다른 트렌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 트렌드 책 특집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사실 제가 어떤 책을 읽을지를 좀 얘기를 들어서 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읽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실까요? 저 가볍게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다른 책을 골랐는데 Z세대 트렌드 책이거든요. 오. Z세대 트렌드 2026 이걸 읽었는데 제가 그나마 여기서 Z세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읽어서 저도 근데 솔직히 책을 읽기 전에는 Z세대 좀 나랑 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Z세대였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좀 트렌드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Z세대들은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세대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콘서트를 가면 예전에는 노래하는 가수를 찍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모습을 즐기는 나를 찍는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가수들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가수들을 찍는 직캠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찍는 것보다 그들이 찍은 걸 보는 게 제가 더 뭔가 화질이 좋게 볼 수 있고 어쨌든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또 이 즐기는 내 모습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페스티벌을 가는데 페스티벌 갈 때마다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을 때 이제 친구랑 즐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고 있어요. 네. 진짜 Z세대시네요. 저는 가수 찍느라 바쁜데. 그쵸. 근데 뭔가 이제 그들은 이제 자신의 감정에 되게 집중하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공부하는 그리고 또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대신에 거리가 가까운 건 또 싫어. 약간 쿨한데 다정한 건가요? 쿨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좀 뭔가 생기는 그런 불편함이 싫은 것 같아요. 요즘 SNS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냥 난 일상을 올린 건데 댓글에 갑자기 바이럴이 돼서 막 불편한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약간 오지랖 네, 그런 거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내밀한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고 하지만 같이 있을 땐 유대감을 느끼고. 그쵸. 전 들으면서 굉장히 나혜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던 게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유명한 어플이 알죠? 그 이제 보통은 저희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올리는데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과 이 바라보고 있는 화면 반대편에 있는 내 모습을 동시에 이제 보여주는 맞아요. 그 어플이 되게 핫하거든요. 맞아요. 그 비리얼 뭐 이거. 맞아. 비리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술래길거리면서 유럽 친구들이 그걸 쓰더라고요. 그 술래길 위에서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콘텐츠, 좋은 콘텐츠. 근데 올해 나혜님이 페스티벌을 혼자서 막 가셨죠? 펜타포드 가셨나요? 작년이랑 재작년 이렇게 혼자 2년은 혼자 갔는데 이제 올해랑 작년은 친구들이랑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네, 올해는 아쉽게도. 그래서 나는 혼자 간 줄 알고 혼자서도 되게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요번에 저 원래 페스티벌 가서 맨날 혼자 가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맨날 셀카 찍고 이랬는데 친구랑 같이 가서 너무 좋았던 점은 사진을 찍어줘서 그런
근데 정말 들으면서 아 Z세대가 약간 나인님과 비슷하구나. 그쵸. 그러면 네. 다른 것도 뭔가 그런 게 있나요? 아, 다른 거 제철 코어. 제철고. 이 Z세대들은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대요. 약간 기간 한정 약간 이런 경험이네요. 그렇죠. 뭐 가을 단풍 즐기기 뭐 이런 것도 음. 같은 계열인 것 같은데 이 맥락에서 성수 팝업이 뜨는 것 같아요. 맞아. 공감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 딱 이 감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네요. 뭔가 그 지금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순간순간들이. 그쵸. 근데 이제 예전에는 대충 뭐 만약에 과일로 치면 아 지금 복숭아철 이게 아니라 신비복숭아철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신비복숭아철, 먼철, 딸기 캘린더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요새도 또 유행하는 게 제철 캘린더. 이 시기에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나 그런 식재료가 뭔지 관련된 그런 캘린더도 있고. 신기하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소성은 어느 세대 막론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희소한 네. 무언가.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희소한 걸 획득한다면 Z세대는 그게 돈이라는 재화가 적다 보니까 우린 대신 딱 특정 시즌에만 희소한 그때만 먹을 수 있는 희소함을 획득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기민하고 빠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Z세대를 변명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한동안 그런 명품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좀 바뀐 그런 식으로 희소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 희소한 경험을 뽐내는 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나인 얘기 들으면서. 그 팝업 스토어 이제 담당자분들 얘기를 하면 엄청 성황리에 팝업이 진행이 돼도 매출이 생각보다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막 SNS에 맞아요. 올리는데 이게 소비까지로 가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맞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 많아서 희소한 걸 획득했을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빨리 알아서 오픈런으로 경험해봤지 라는 걸 자랑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그 극장에 사람이 적다는 거 얘기 들으면서 네.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극장이 왜 젊은 세대한테 어필이 안 될까 하면 인증샷이 힘들다.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나 여기 갔다 왔어가 되는데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찍을 수도 없고 그걸 보는 나를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분은 가설을 내세우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 가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러쉬가 했던 그 성수 팝업 마케팅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무명 배우들을 성수 길거리에 있는 상점 2층에서 공연을 펼치겠어요. 이거는 사진 찍어도 되고 뮤지컬처럼 막 하는 건데 무료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극의 소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Z세대를 딱 타겟팅한 마케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콘텐츠 소비가 예전에는 콘텐츠가 끝이 나면 소비가 끝이 났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나의 감상 혹은 증명, 인증까지가 콘텐츠 소비의 경험인 것 같아요. 거기가 종결인데 그게 안 되면 약간은 뭐랄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 이거 봤어, 이거 했어라는 거를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자기가 무슨 느낌을 느꼈는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그냥 예쁘다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남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더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더 주세요.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화관에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게 요새 리퀴드 콘텐츠라고 하나요? 팟캐스트처럼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콘텐츠에 열광한다. 그러니까 요새 영화관 이벤트 중에 영화 보면서 뜨개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다. 이 Z세대들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멀티로 유튜브도 틀어놓고 딴 걸 할 수 있게 이런 시간 활용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효율을 따지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하나만 하기에는 뭔가 아깝고
이거를 막 집중해서 듣진 않아도 내가 두 아. 가지를 하고 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좀 더 밀도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 다채로운 이렇게. 경험을.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Z세대 얘기이긴 하지만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것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 그러니까 저도 Z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저도 갈수록 주의력이 결핍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음. 그러니까 시대나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 같아서 맞아. 좀 저도 좀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긴 하지만 나 근데 궁금한 게 그 Z세대 어디까지가 Z예요? 나는 어디지? N 제가 Z가 알기로는 1980에서 1996 정도까지를, 그러니까 나라마다 1, 2년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게 M으로 보고 1996부터 2007이었나 8까지가 2007인가 8까지. Z, 그 이유가 알파. 맞아요. 젠장. 근데 제 주변에서는 제 친구들 제 또래잖아요. 근데 저랑 그 차이가 되게 커요. 문화 차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소비하는 문화랑 제 친구가 소비하는 문화랑 완전 그 세대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이거 세대 구분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나라마다 접하는 문화가 다르고 어떠한 국가의 그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 형성된 세대 차이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딱 이때부터 이때가 무조건 모든 나라가 Z고 M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맞아요.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Z세대가 자신의 감정에 궁금해하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AI 시대와 함께 살아가니까 GPT로 이제 사주 보기,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기가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되게 즐겨 하거든요. 근데 이제 캡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걸로 AI를 활용해 보신 적이 없죠? 아니 있는데요? 있으세요? 저도 나름 진짜요? 저는 근데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Z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전 다 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챗GPT 많이 쓰죠. 그러니까 GPT한테 이제 나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는 편인가요? 감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도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뭐 나의 장단점, 개선점 이런 거 물어보기도 그런 하고. 거 말고 막 친구랑 싸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고민 상담처럼 그들은 AI를 그렇게 활용을 한다. 고민 상담? 네, 고민 상담. 고민 상담까지는 안 해본 것 같네요. 나는 비슷한 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잘 풀어보고 싶은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 그렇죠. 제가 방금 다시 세대 그 연도를 보니까 네. M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에서 1996까지를 많이 보고 네. Z는 1997에서 2012년. 2012년까지요. 네. 그리고 이야. 2012년 이후가 알파. 이제 네. 또 이제 알파 세대가 이제 메인 이제 20대를 차지하게 되면 그땐 또 Z 세대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내년쯤에 알파 세대가 이러는 거 아니야? M 세대? 오렌지족이야 뭐야? M 세대? M 세대가 뭐야? 재밌네요. 네.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세실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 매년 트렌드를 예보하는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 사회 전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경량 시대가 됐다. 그래서 모두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시대예보가 아니라 책에는 시대예보라고 써있지만 이건 특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간을 하신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경량 문명이라는 건 이전 시대의 어떤 비효율을 극복하고 효율성이 좀 극대화된 새로운 문명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쓰신 그 핵개인의 시대와 호명 사회의 뒤를 잇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량 문명과 확실히 대비가 되는 그 키워드가 경량 문명인데 중량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사람 수 너네 회사 몇 명이야 직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가 되었다면 이제는 AI와 기술 덕분에 한 명의 개인이 100명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건데요. 2024년 기사에 따르면 그 기업 가치가 40조인 텔레그램의 경우 사용자는 10억 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도 정규직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다 그냥 각계 전투로 우리가 회사 명함 그 캡 선생님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회사 명함 없이도 우리가 개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끔 엉덩이가 좀 가벼워져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핵심 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 사례 들으면서 저는 이 경량 문명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채용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안 뽑고 안 뽑죠. 프로젝트별로 그 전문가를 외주를 써서 파트너 대 파트너로 계약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 고용 관계가 아닌 이제 파트너와 파트너 관계로 계약을 하는 건을 봐도 대기업도 이제 가벼운 협업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직장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안 뽑는다라고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퇴사율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서 디자이너로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꼭 그 회사의 명함 없어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크몬 같은 플랫폼, 뭐 숨고 같은 플랫폼에 뭐 상세 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올려서 그 조직의 이름을 빌려가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이름, 자기 브랜드를 시장에 그대로 내놓고 월급보다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개인 프리랜서나 사업자를 내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나도 발맞춰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언제 떠올리는지 나는 그래서 뭘 줄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의 좀 시작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분명 회사 안에서 사회생활하면 성과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차근차근 조금 더 엉덩이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량 문명을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요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지점과 거의 비슷해서 전 이 고민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맞아요. 송기령 작가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비슷한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회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내 이름이 누군가한테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인 캐시플로우를 위해서라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경량 문명의 시대에서 직장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송기령 작가가 얘기하는 그 퍼스널 브랜딩은 두 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느냐가 한 파트고 두 번째는 얼마나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느냐. 이 두 번째를 다정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고 전문적이지만 사람들이 야, 싸가지 없대. 갑질한대. 그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사면 아무리 싸가지가 없다 그러더라도 같이 일을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각자가 이제 일을 하는 사회면 저희처럼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협업을 할 때 저희가 3명이지만 만약 1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번에 같이 하면 어떨까요? 하면 어떤 분은 전문성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다른 분은 그분이 성격이 별로 안 좋다 그러네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책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뭘 팔려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되게 전문적 일을 잘하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그렇죠. 그런 신뢰감. 그래서 전 신뢰라는 대전제하에 전문성을 키우는 일. 그러면 결국에 사소한 약속도 지키는 게 거창한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그리고 사소한 일들도 기억하고 지키고. 너무 중요한 그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좀 그 안에서 직무를 1년 이상 하다 보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태도가 좋은 분들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음.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여기에서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소통 능력인 것 같고 클라이언트의 말을 얼마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그런 신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걸 좀 큰 시스템적 사고로 CEO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일을 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담당자였고 이제 외부 기업 클라이언트였는데 이분이 옮길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이분이 따라서?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팔레트라고 영상 컨텐츠 외주 업체 하시는 그 김혜인 성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혜인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크몽에 처음에 본인 서비스를 1인으로 런칭을 했다가 이 전문성 플러스 이 태도 측면 때문에 월 매출 2억 이상 내는 법인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B2B로 크몽이랑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즘 SNS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태도 측면이에요. 어떻게 외주 계약을 따는지 이게 태도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I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특히나 회사에서 활용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은 올해만 해도 몇만 명씩 자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해고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보이는 기조가 뭐냐면 흐름이 누군가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안 채우려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안 뽑아요. 안 뽑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가고 안 뽑으면 결국에 상당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회사를 믿고 일을 맡긴 것에 대해 직원들이 일을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나온 사람이라면 나를 믿고 일을 맡겨줘야 되고 또 나를 기억하고 일을 맡겨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전문성과 어떤 태도가 단순히 내가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전문적인 사람이야를 알리는 활동 내가 태도가 좋은 사람이야를 알리는 활동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활동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이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막 전문가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야, 그 사람 진짜 잘하더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가 알게 모르게 퍼지고 그게 인터넷상에도 기록이 남으면 되게 좋은 건데 평판 관리. 그렇죠. 일종의 평판 관리인데 그게 기록에 남는 평판 관리. 인터넷에 내 평판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인이라면? 저는 작은 서비스라도 방법을 좀 찾으셔서 개인적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시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라도 팔아보는 거 혹은 금액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기를 좀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구글 폼의 형태여도 좋고 어느 플랫폼의 후기여도 좋고 그 외에는 어떠한 매체를 성공시킨 경험이랄까? 책을 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이제 평판을 높이는 거고 혹은 뭐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뭐 구독자가 몇십만이야. 그럼 거기서 이미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아, 전문적인 얘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직장인으로서는 좀 그런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회사 안에서 내 전문성이라고 하면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례인데 그게 100% 내 기여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회사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서 회사의 덕분도 있고 그 안에 팀원들도 여러 있을 거고 외부로 좀 발설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나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그 카테고리의 어떠한 그 단체나 어떠한 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꽤 많이 하네. 꽤 많은 프로젝트를 했네.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혼자 다 한 게 아니라는 걸.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했다는 걸 계속 인식시키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왔고 꽤나 전문성이 있네라고 인지가 되죠.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물론 절대 다수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그 업계에서만이라도
인지가 되고 알려져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 제가 기업을 다닐 때 이걸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그러한 모르겠어요. 어떠한 카테고리는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미나가 됐건 뭐 어떤 컨퍼런스가 있건 이럴 때 가능하다면 뭐 그런 거에서 강의도 하고 혹은 기여를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링크드인을 잘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팀원들 샤라웃도 하면서 좋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했는지 이게 100% 내 어떤 기여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퍼스널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전문성 측면에서. 링크드인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 가능한 정보 선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일종의 회사를 홍보하는 거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또 보이는 거죠. 맞아. 그래서 특정 기업들은 특정 기업하면 떠오르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배달의 민족이 좀 그게 강했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펼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표의 몫인 것 같아요. 그 김봉진 회장님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예전의 대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이거에 조금 보수적인 것 같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은 이거에 좀 적극적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그러면 오랫동안 대기업을 유지한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는 걸 상당히 극도로 꺼려하고 근데 지금 막 떠오르는 데는 알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문제가 생길지언정 조금이라도 많이 알려지는 거. 그래서 그건 기업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기업에선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절대 안 되는 선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그 위한소유님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회사 안에서도 브랜딩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되게 꼼꼼하게 잘 쓰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영업 미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그래서 그 송기령 박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경량 문명 시대에서 내가 자립성을 가지고 뭔가 하려면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꼭 내가 뭔가를 팔아보지 않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일로서도 그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걸 개발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너무 중요한 게 저희가 셋이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독서 모임을 같이 하면서 저 사람이랑은 뭔가 새로운 걸 해도 괜찮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랑 하면 그래도 협업이 용이하겠다. 책임감이 있겠다. 그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거겠죠. 완전.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인식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잘 보여야지 이런 건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억지스럽게 한다기보다는 그게 내 태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이. 나연님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거짓으로 꾸며내긴 좀 힘들겠다. 의식해서 하는 것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쵸. 근데 그 꾸며내는 게 오래 노력하면 그게 진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뿌리는 자기가 잘 하는 것부터 출발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일만큼 확실하게 저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한번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같이 해봐야지 좀 보여요. 네. 사람이 좋은 거랑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랑은 맞아요. 다르긴 하죠. 네. 맞아요. 저는 모두가 아는 트렌드 책을 준비했습니다. 뭐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은 흔히 김난도 교수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김난도 교수를 포함해서 총 12명의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진이 함께 집필한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다양한 인터넷 채널에서 보면 이 책을 혹평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억지로 단어를 만든다, 뭐 뻔하다,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베스트셀러가 되면
응당 이러한 반응이 따로 오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타겟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책에 의도한 바와 다른 사람들한테도 책이 건네지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전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트렌드 책이 크게 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진짜 예측을 잘 하느냐. 두 번째는 그 책 자체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예측이 영향력 때문에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이처럼 약간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게 내년에 뭐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하면 이 소식을 수많은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이게 이미 트렌드로 인지를 해버려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될 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브랜드 컨설팅을 할 때 이 책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들이 예측해서 맞는 게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현실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2026년이 붉은 말의 해라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안 꼭 이걸 활용해서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올해 핵심 키워드, 2026년도 핵심 키워드는 홀스 파워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각 알파벳이 개별 트렌드를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먼저 홀스 파워에서 H가 Human in the Loop 이걸 뜻해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게 인공지능 관련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AI가 일의 주도권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 in the loop라고 해서 인간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한 단계였는데 Human in the loop는 인간과 AI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챗GPT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 그쵸. 혹은 챗GPT가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면 다 당황하잖아요. 나 이메일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우린 이미 이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제 AI가 없으면 안 되는 단계. 그리고 AI가 더 발전하면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데 인간이 AI 결과물을 검수만 하는 게 휴먼 온 더 루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 무섭다. 무섭죠. 그래서 책에서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서 인간이 여전히 중심에 있는 상태를 강조했는데 저는 오히려 마지막 단계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가 좀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본 곱하기 노동을 이제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노동을 AI가 대체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자본뿐이고 그러면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걸 보고 이게 노동의 미래 그리고 양극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전 여기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뒤에도 많은 게 나오는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나인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나와요. 1.5인 가구. 아까 말씀드린 다정함을 좋아하지만 좀 거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1.5 가구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가구가 아니라 나 혼자 사는데 1인 가구인데 필요할 때는 연대하고 같이 놀고 이런 거죠. 느슨하게 연결된 그런 관계. 그쵸. 그래서 완벽히 고립된 사회도 아니고 완벽히 2인이 사는 사회도 아니라서 그래서 요새는 그 평수가 작을수록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평형이라고 한 것보다 조금 더 작은 평수가 훨씬 더 그 가격 증가대가 높고 수요도 높고 그래서 확실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1인 가구의 증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 돈을 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커뮤니티? 맞아요. 저 최근에 제가 봤던 재밌는 게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타임 레프트인가? 그래서 뭔가 비용을 내면 그 특정 지역에서 이제 비용을 내면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저 비슷한 거 플랫폼. 봤는데 동행? 음. 이런 플 아세요? 아, 뭐 그걸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불특정한 다수가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의 프로필이 싹 써 있어요. 직업, 나이, 그 뭐 간단한 소개,
이런 게 노션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려고 하면 저도 화상 면접 이런 걸 봐야 되는. 너무 흥미로운. 그러니까 놀러 갈 때 뭐 같이 가는 거나 뭐 먹을 때 같이 먹거나 이런 플랫폼이어서 되게 신기한 게 많네. 그쵸. 방금 말씀드린 타임랩트 다시 보니까 이게 저녁 몇 시에 서울의 대충 뭐 홍대 합정 망원 지역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게 딱 되면 그 가게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과. 그래서 전 이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네.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식구가 없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 존재들이 필요하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1.5인 가구의 새로운 형태랄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서로가 간섭도 안 하고 서로가 잔소리도 안 하는. 좀 그냥 가볍다 해야 되나요? 혹은 예전 가족과 같이 하는 행위는 필요한데 근데 예전 가족처럼 서로에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일종의 1.5인 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그쵸. 네. 그게 Z세대 문화이자 현재 문화인가 보네요. 아까 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도 그래. 맞아요. 저도 M도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다. 그렇죠. 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책 잡힌 사이 오늘은 2026년 트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캡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6, 나혜님이 소개해 준 책은 대학내리 20대 연구소에서 쓴 Z세대 트렌드 2026, 제가 소개한 책은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이었습니다. 청취자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5일자로 남겨주신 리뷰인데요. 지혜의 여신 소피님이 에피소드 17화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세 분 응원합니다. 라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로 저희랑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혜의 여신 소피님이 한 번 더 남겨주셨는데요. 10월 13일에 23화에서 캡 선생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영업을 오래 하면서 느낀 점도 고객은 제품 설명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공감할 때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았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사람을 보고 사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이제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하는 시대가 왔다. 브랜딩이 중요해지니까 다들 캡 선생님의 신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회사 밖 나를 위한 브랜딩 법칙 네임입니다. 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리딩리더스@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특별한 게스트 분과 함께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